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채용 비리에 대한 자체 조사에 돌입했지만 적절성 논란에 휘말린 만큼 검찰 수사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금융권 채용 비리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어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 150명을 뽑으며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 자체 특별검사를 벌여 중간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지만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6년 이전 채용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전수조사 원칙도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자세로. 특히 이 행장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부의 기류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당국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습니다. 현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김수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병삼 전 부원장부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까지 금감원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채용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칼을 뽑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처우 개선 등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왔지만 시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성과가 아직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의 상승세가 작년보다는 꺾였지만 다시 소폭 늘어났고 처우 개선도 미진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 근로자는 약 1,990만 명.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역대 최다인 654만 명으로 전체 32.9%를 차지했습니다. 전 정부 막바지였던 작년 8월 상승폭보다는 줄긴 했지만 0.1%포인트 또 증가한 겁니다. 근로 형태별로는 시간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산업별로는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60세 이상의 노인의 비정규직 비중이 0.7%포인트 늘었고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20대 청년층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도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7만 원 늘어난 156만 5천 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5%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월 130만 원으로 최대로 벌어졌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28만 원으로 줄긴 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이입니다. 퇴직급여 상여금, 유급휴가 등을 받는 비중이 작년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정규직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특히 시간외 수당을 받는 비율은 24.4%에서 24.2%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워낙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았던 데다 효과를 내기엔 시간이 짧았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 경영진이 만났습니다. 지난 6월 4대 그룹과의 회동 뒤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회동을 마친 김 위원장은 개혁의 긍정적인 출발점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 경영진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공정위원장과 대기업의 만남은 지난 6월 롯데를 제외한 4개 그룹과의 간담회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4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자발적인 재벌 개혁을 요구했고 이후 데드라인을 연말까지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데드라인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은 만큼 각 그룹의 개혁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만남이 재벌 개혁의 긍정적인 출발점이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기업들 스스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업은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변화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원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간담회 시작 전에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기업들의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리에서 각 기업에 어떤 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주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벌 개혁이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게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며 공정위에도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직업방송과 아리랑TV 등 3개 분야 10개 채널을 2018년도 공익채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의 한국직업방송은 공익채널로 6년 연속 선정됐으며 기업 채용 정보를 비롯해서 진로 개발과 정부 일자리 정책 등 직업과 취업에 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해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는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 채널을 내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서울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했고 대내외 리스크도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혁신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혁신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 자본을 확충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자가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인 부소득자가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를 지원 사유에 추가합니다. 전통시장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전기가 끊긴 경우에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인상되면서 생계와 주거비 등 지원 금액이 내년부터 올해보다 1.16% 늘어납니다. 삼성전자가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사장 승진자 7명 전원을 50대 인물로 배치하면서 세대 교체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권오현 부회장을 회장으로, 윤복은, 신종균 사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2회장, 3부회장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7명 전원이 50대입니다. 이들 7명의 평균 나이는 55.9세, 가장 젊은 사람은 강인엽 사장으로 54세입니다. 특히 50대인 팀 백스터 부사장은 순수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장으로 승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앞선 부문장 인사에서 DS 부문 김기남 사장과 CE 부문 김현석 사장, IM 부문 고동진 사장 모두 50대로 채워진 바 있어 빠르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반도체 부문에서 한꺼번에 4명의 사장 승진자가 나와 성과주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진교영 부사장과 강인엽 부사장, 정은승 부사장, 황득규 부사장이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영진을 회장단으로 승진시켜 안정감 있는 경영 쇄신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권오현 부회장이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승진했고 윤북은 사장과 신종균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회장, 3부회장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오너 공백 사태를 보완할 수 있는 원로 고문단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전자계열사 사업을 조율하는 미니 미전실 성격의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CEO 보좌역을 맡게 된 정현호 전 삼성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이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과 앞으로 3년 동안 30조 원을 투입합니다. 11년 만에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제도를 부활하고 대기업의 기술 탈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슈퍼리치 중 자수성가한 사람은 18.5%, 32.1%인 미국, 63%인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보다
금수저란 단어가 더 현실성이 있는 표현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 구조를 중소, 벤처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창업으로 일자리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3년간 10조 원의 혁신 모험 펀드를 기업에 지원하고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에 민간 자본을 더해 20조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혁신 모험 펀드의 운영 방안은 다음 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모험 자본을 확충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0% 소득공제 구간을 1,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늘리고 금액별 공제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창업, 벤처기업의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11년 만에 재도입해 이익의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연기금의 평가 배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기술, 인력 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법 내 위반 행위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에 들어선 가운데 중국의 최대 쇼핑 명절인 광군제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큰손들이 다시 몰려올 거라는 기대감에 쇼핑 대목을 준비하는 겁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11월 11일은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입니다. 작년 하루 동안 전 세계 거래 총액이 30조 원을 넘을 정도로 광군제는 세계적인 유통 행사가 됐습니다. 광군제 특수 기대를 접었던 국내 유통업계는 최근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에 들어서자 중국인 큰손 맞이 채비에 나섰습니다. 백화점들은 다시 오기 시작한 중국인 발길을 붙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중국인 대상 마케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 그리고 신용카드사, 그리고 모바일 페이사와 함께 중국인 대상으로 구매 금액대별 5%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역직구를 하는 중국 소비자를 겨냥해 할인과 포인트 증정 등 총력전을 벌입니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식 세뱃돈, 홍바오 등을 내걸고 중국인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면세점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인 관광객인데 이 사드 사태로 인해서 많이 떠나져 있었는데 이번 한중 관계 개선된다는 소식으로 많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대대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소비 부진에 침체됐던 유통업계가 광군제 특수 기대감에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사드 등 다양한 외교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K-팝 콘테스트가 열리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만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을 입어서 떠오르고 있는 이 히든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한류 열풍에 힘입은 숨은 직업이라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이 바로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입니다. 네, 한국어 교원이라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의 정식 명칭을 한국어 교원이라고 칭하는데요. 최근 한류 열풍에 힘을 입어서 일자리 수요와 전망이 매우 밝은 직업으로도 손을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어나 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이 세종학당을 전 세계 57개국 143개 지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 세종학당의 수강생은 불과 740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4만 3천 명으로 늘어나면서 8년 사이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만 무려 5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한류 열풍 덕분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겠네요. 그렇다면 한국어 교환은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서 외국인에게 교사를 가르치는 직업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교원의 경우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취업 영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초중 고등학교의 한글 교실 및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수업에도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종학당과 같은 해외 교육기관에 취업을 할 때도 이같이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세종학당,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등 이 해외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에도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원의 경우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한국어 정교사 자격증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격증을 취득하면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취업의 길이 열려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다는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3급부터 1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지원하는 3급과 2급의 차이점을 알아보면요. 먼저 가장 큰 차이는 학력 조건입니다. 2급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요구가 되고 3급은 응시 자격 없이도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만약 4년제 학사 학위가 없는 경우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학위 취득을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3급보다 급수가 더 높은 2급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꼭 학력 조건으로 급수를 나눈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급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제시된 이 48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한국어학, 언어학, 한국어 교육론, 또 한국 문화, 그리고 직접 실습을 나가야 하는 한국어 교육 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졸자의 경우는 모든 과목을 취득하려면 1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요. 정부에서 관련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업료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약 230에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3급의 경우는 2급과 비슷한 과목으로 120시간 동안의 양성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50에서 9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 2급 자격증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급수가 높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3급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격증 시험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시험의 경우 1년에 한 번 실시가 되는데 평균적인 합격률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 학점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2급에 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4년제 학위가 있으신 분이라면 3급보다는 2급 자격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1급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한데요. 혹시 이것 또한 학력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1급과 2급의 차이는 경력에서 나뉩니다. 2급을 취득한 다음에 5년 이상
또 2,0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1급으로 승급이 가능한 건데요. 물론 높은 승급으로 올라갈수록 취업이 쉬워지긴 하지만 국내 교육기관에 취직할 때 2, 3급만으로도 큰 무리가 없고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해외 진출 기업체로의 취직이나 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가산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1급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한다면 이러한 한국어 교원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국내의 경우는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 시간제 강사로 많이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제 강사로 활동을 할 경우는 시간당 평균 2에서 3만 원 내외를 받게 되는데 정규직 강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평균 연봉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받게 되고요. 이후 점차 보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정년 이후에도 경력을 통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인 셈이죠. 네, 그렇군요. 더욱이 단순히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취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어 교원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어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흥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